그러면은 주제 발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호 교수님. 지방선거에서 충분히 좀 바뀌어야 될 지점들이 있다. 하나는 이제 포스트 이시종 시대의 광역행정을 어떤 식으로 짤 것이냐. 기존의 평가가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발전적 계승이 될 테고, 오히려 부작용, 단점에 주목한다고 한다면 좀 과감한 단절이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 지방의회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저는 새로운 젊은 신인들, 그다음에 여성 의원들의 비중을 좀 높이자. 다른 지역만큼 하는 그 제안이. 세 번째는 좀 이제 좀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특히 청주를 둘러싼 아까 단극 정책이냐 다극 정책이냐, 그다음에 청주의 색깔을 도대체 무엇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제 교육도시 이런 거는 이제 너무 흔해버렸어요. 그다음에 저출산 시대에 청주대나 서원대나 이런 지방사립대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교육도시를 주창하는 것도 잘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도시가 뭐 일자리도 많고 환경도 좋고 다 좋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래도 자기의 색깔을, 도시가 색깔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장 또 각 정당의 역할,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때 가서 선거의 의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좀 이런 의제를 둘러싸고 시민사회하고 정치권에서 좀 논의를 하자, 언론에서.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발제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그 여성 의원님들의 그 비중, 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정상호 교수님께서 충청북도의회 의원과 그 청주시의회 의원의 그 여성 의원님들의 비중이 굉장히 낮다. 특히 전국 평균에 비쳤을 때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당에 관계없이 이렇게 낮은 지금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선돼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좀 민주당에서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뭐 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지금 현재 충북도의회는 민주당 지역구 의원이 여성이 3명, 그리고 비례가 1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보흥군 도의원이었던 하유정 의원님이 계시다가 이제 당선 무효되셔서 이제 재선거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은 당시에 이제 2018년에는 자유한국당이었는데 지역구에는 여성 의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에 이제 1분 계시고요. 그리고 청주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민주당은 지역구 여성 의원님이 5분 현재, 그리고 비례가 2분, 그리고 국민의힘은 비례가 1분이셨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당에서 제명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되셨고요. 그래서 정의당에서 이제 그 비례로 1분 계시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제가 그 발제하신 분 우리 교수님께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당이 뭐 상대적으로 좀 더 여성 의원님들의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그런 차원에서 좀 공천 과정이나 이런 거에 좀 애를 썼다고 하는 점은 좀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좀 서두에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정책에 맞춰야 한다. 특히 이제 뭐 미세먼지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주택 정책 관련한 문제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이후에 2019년에 저희가 정책 토론회를, 미세먼지 관련 토론회라든지 좀 이런 여러 가지 좀 미세먼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좀 모색들을 하려는 자리를 좀 많이 몇 번 만들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미세먼지를 감소만 시키는 이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기후 환경 전체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탄소 중립의 문제, 이런 문제들과 같이 다 이제 포함되어서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 차원에서도
굉장히 그 많은 관심 그리고 좀 실천 방안들을 좀 만들고 그것을 우리 시민 도민들과 함께 좀 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좀 잘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여기 막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전문가분들, 시민사회분들과 함께 좀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동산 주택 정책 관련해서는 이제 청주시 관련한 뭐 아파트 도시 이제는 녹색 수도가 아니라 아파트 도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청주 그 조정관리지역 이 문제가 그 이제 우리 시민들의 요청은 빨리 조정 지역을 좀 정리를 빨리빨리 좀 해제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요청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정관리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동단이나 이렇게 좀 각 지역별로 좀 세심하게 쪼개서 해제해야 될 부분, 유지해야 될 부분들을 좀 해나가자고 하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는 저희 당의 정정순 의원이 최근에 그 좀 더 이렇게 그 해제와 유지 부분을 세밀하게 쪼갤 수 있는 그런 좀 법적 개정안을 좀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가야겠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관련해서 좀 우리 발제신 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2019년에 충청권 당정협의회라고 해서 저희 민주당 내에 그 시도지사 네 분과 그리고 저희 그 민주당의 그 각 시도당 위원장들 그리고 그 저희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2019년에 4차례나 당정협의를 했어요. 이건 굉장히 그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그 전에는 뭐 그냥 형식적으로 한두 번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였는데 그렇게 좀 한 해에 4차례를 하면서 여기서 좀 공동의 의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어떻게 하면 충청권이 함께 좀 상생 발전할 수 있겠는가 그런 고민들을 좀 했습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그 결과물로서 저희가 충청권 그 광역생활경제권, 그러니까 이제 충청권 메가시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좀 부분들을 좀 중앙에다가 얘기를 했고 중앙 단위에서 2020년 12월 9일 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그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추진단에서 발표를 해서 뭐 동남권, 충청권, 수도권, 기타 이제 뭐 다른 각 권역별 그 광역 메가시티를 구축을 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좀 그 개념을 정립을 하고 그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충청권에서 좀 많이 좀 그 당정 협의를 통해서 좀 노력을 해 오고 있다고 하는 차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몇 달 전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민주권 구현이라든지 의회 각 그 지방의 독립성 문제라든지 책임성 문제 뭐 이런 뭐 그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협력 관계 이런 거 관련돼서 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그 안에 좀 어느 정도의 좀 그 이렇게 좀 그릇은 좀 만들어졌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을 채울 것인가는 우리 각 지역에서 의회 그리고 같은 그 우리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좀 노력을 해서 그 내용들을 더 좀 세밀하게 채워나가는 작업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민주당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요즘 민주당이 많은 고민과 또 어떻게 보면 뭐 좀 헛발질도 좀 있고 좀 그래서 좀 많이 좀 혼도 많이 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낮은 자세로 그리고 좀 더 좀 세밀한 그런 그 정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저도 그 안에서 작은 역할이라도 좀 해보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발제에 대한 저희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우리 그 정상호 교수님 발제 내용은 대체적으로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포스트 이시종 시대의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또 여성과 청년의 정치 참여를 보장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충북 발전 전략 차원에서 청주권을 단일권으로 갈 것인가 다극화 전략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 역시 좀 조속히 논의가 좀 전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기 도지사라든지 그 청주시장을 포함한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확실한 그 전략들을 좀 내세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그 어떤 그 당내 정치 문화들이 아까 그 정상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30대, 40대, 그 50대 뭐 초반에 그 지역 정치 리더들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동지를 키우는 정치 문화가 좀 시급히 개선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는 모습이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사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 여성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지금 할당제가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당장 할당제를 없애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청년과 여성에 대한 정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정당의 당내 문화라든지 시스템이 확보가 된다면 오히려 이런 할당제들이 언젠가는 오히려 청년과 여성의 그 참여를 막을 수 있는 족쇄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당제 이후에 그것 또한 좀 각 당에서 연구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방자치는 절름발이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 비해서 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절대적으로 약합니다. 지금 그 견제 수준을 떠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접근을 통해서 정말 의회다운 의원이 많이 들어가서 의회답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권한 기능을 좀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 물론 여기에는 유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유권자들의 동의는 수준 높은 의원들이 많이 입성하는 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 정상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책과 뭐 담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상당히 이제 선정적이고 뭐 개인적인 것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보도들이 집중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 정의당에 대해서도 보면 사실 우리 안에서는 많은 의제들이 활발하게 토론되고 있고 고민되고 실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나오는 것은 사실 상당히 그 선정적이거나 또 일부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보도되어서 가끔은 좀 저희들이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함께 또 저희들도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는 이제 내년 지역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 이제 선거 공학적인 측면, 또 하나는 이제 도시 정치랄까, 도시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충북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핵심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청주시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좀 두서없이 저도 두서없을 것 같은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발제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많이 들어왔던 것들이 여성과 청년에 대한 진출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이제 하셨는데 동의는 하지만 이제 조금은 그것도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성과 세대를 넘어서 지금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진출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다수이지만 우리가 정치적인 대변이나 뭐 자기 주장 당사자주의 면에서는 여전히 소수자인 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일 수도 있지만 뭐 그 한 여성이라고 해도 그 여성 속에 다양한 그 어떤 계급 계층이 그 안에 있듯이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대변이 충북 청주는 상당히 부족하다. 예를 들면은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1인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족 구성원에서 제일 높죠. 특히 청주도 35%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책에 있어서는 아직도 부모와 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지금 청주시 의회에서도 그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뭐 이제 뭐 통과가 됐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도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새롭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노동 부분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다수이지만 소수자로서 대접받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농이동 인권 문제, 노동권의 문제들이 경제 부분하고 사실은 다른 문제가 아닌데 그것을 좀 다르게 이원화시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바뀌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도지사인 이지승 지사가 12년 동안 충청북도를 이끌어오면서 가장 캐치프레이즈 내는 게 경제였지 않습니까? 또 1등 경제, 성과주의 중심, 그리고 이전에 성장 개발론에 입각한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의 지역 발전 전략이 아직도 팽배가 있고, 그게 10년이 넘다 보니까 관료사회, 정치인들, 도민들까지도 그 안에 다 그게 녹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얘기할 때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가령 지금 메가시티라든가 뭐 조정관리 지역의 변화 이런 것들도 보면 많이 앞으로 진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바로 낙수 효과에 기반한 성장 개발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그 지방분권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마련하고 있고, 그게 올해하고 내년이면 관련 법령을 다 개정하고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은 보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간의 그 기관 구성의 방법까지도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을 만큼 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앞서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당사자인 도민들은 물론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야 될 의회라든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정말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용을 담아야 될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하고 거기에 개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이미 중앙에서 결정된 것들이 기다려보면서 그걸 집행하려고 하는 뭐 일선 행정기관의 자세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심에 지하철을 건설하는 게 충북발전의 삼보일배를 해야 될 일인 것처럼 전 정치권이 다 지금 지역에서 매달리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건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다. 오히려 메가시티 얘기가 나왔었던 거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에 위한 지역의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를 바꿔나가자 하고는 전략으로 한번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는 메가시티 전략을 고민해야 되는데 똑같다는 거죠. 메가시티를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줄 수 있는 어떤 뭐 예타 면제 또는 예산 등등을 기대하면서 하는 달려드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가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 점을 좀 저는 커다랗게 정말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럼 그걸 어떻게 가능할 거냐 이건데, 결국은 선거공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커다란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지금 국회에서는 선거구 획정 문제, 또 선거구 획정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의 숫자, 선거 정수까지도 지금 손을 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하면 지금은 너무 지방의원 숫자가 많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충북만 해도 청주시 의회 의원이 충북도 의원보다 더 많아요. 저는 그래서 줄여야 된다 뭐 이런 말씀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까지도 이미 지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고 알고 있느냐. 심각한 저는 위기의식을 느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고, 또 그걸 관심을 갖게끔 모든 도민들 그리고 이렇게 다 알려내야 되는데, 참여연대나 이런 시민사회 단체에서 노력하는 것이 이제 홀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공공에서 앞장서서 저는 이거를 알려주고 논의를 모아가는 실질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갖춰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논의되고 있는 것들 보면 아까 우리 최진현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질이 부족해서 저는
지방의원의 문제가 자꾸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거는 표현에도 있듯이 제왕적인 권력을 행사하실 만큼 모든 것에 강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지방의원은 여전히 무보수 명예직 그리고 뭐 봉사 이런 개념으로 지방의원을 바라면서 그렇게 한정을 틀을 지으면서 바라는 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또 능력을 또 요구합니다. 이게 어불성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에 준하는 그런 대우와 권한을 갖게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더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견제기구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전제가 없는 속에서 지방의회 강화는 이거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앞으로 지방 선거법이라든가 자치법이라든가 관계법이 개정될 때 함께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당사자들의 참여가 지금과 같이 구조적으로 배제된 상태에서는 결국은 중앙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그 논의 구조의 세력 관계부터 좀 바꿔내가는 데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이야기들은 좀 많은데 앞으로 이제 이런 자리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정의당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공부하고 또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충북 지역 정치를 아주 디테일하게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제 토론은 조금 좀 일반적이고 조금 체계적인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좀 드리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페이퍼를 쭉 봤는데요. 지금 이제 지방자치제가 내년 되면 이제 30년이 넘어서는 그런 시점이 벌어지는 것이고 또 마침 이제 대선과 맞물려서 전개되어서 여러모로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이 지역정치 현황과 과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도 우리 지방자치제의 역사적인 그런 어떤 지점들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조금 더 체계적인 우리가 분석과 평가의 틀과 기준을 좀 제시한다면 앞으로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예컨대 어떤 민주적인 규범과 가치, 원칙의 측면 그리고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때 함께 평가해 볼 수 있는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지표들 이런 것들을 좀 결합해서 바람직한 지방자치나 지역정치의 분석 틀들을 우리가 뭐 학자들과 지역 시민단체들이 좀 노력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기에 뭐 지역의 아주 공동체 차원의 아주 구체적인 현안들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발딛고선 현재 상황을 좀 놓고 시대적인 과제들 또 보편적인 과제들 이런 문제들도 조금 좀 교차해 가면서 우리가 이런 틀 작업을 좀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까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나와 있고 정부 차원의 지방자치 또는 분권 기본계획안들도 좀 수립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뭐 여전히 지방자치나 분권 차원의 제도 개선 과제, 법령 개선 과제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도는 이미 있는데 실제 운영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느냐. 예컨대 정상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참여 제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훨씬 이웃나라 일본보다 앞서가는 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주민투표나 발의제도나 이런 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구현되는지 그리고 우리 충북이나 청주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점이 문제이고 개선 과제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좀 검토가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아울러서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오늘 발제도 그런 틀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만 몇 가지 중심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분석해 들어가야 될 차원들이 존재하는데 우선 크게는 이제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관계 설정이 크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방 정부의 역할과 리더십 차원이 존재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는 지방 정부와 지방 의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앙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그리고 그 속에 지방 의회나 의원들의 역할, 권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더 나아가 지방 정부와 지방 시민사회 또 지방 의회와 지역 시민사회 그래서 지방의 정부의 시민사회 간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지금은 상당히 이제 전환기적인 시기다. 기본적으로 근대의 표준적인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으로부터 후기 근대적인 이제 어떤 그 포스트 대의적인 어떤 정치 체제나
민주주의 질서로의 이행과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기인데 이에 걸맞게 지방 수준에서 우리가 지역 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어떻게 앞으로 구성해 갈 것이고 이 속에 정부와 의회 시민사회 관계를 지방 수준에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좀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크게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 중에 이제 하나씩 좀 뜯어보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로 이제 3대 과제로 단체장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조금 더 크게 우리가 설정을 해본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정부 21세기의 지방정부의 역할과 시장 또는 도시사회 리더십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되고 여기에 이제 충북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은 하나 포스트 이시종 시대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차원의 분석과 대비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서는 이제 포스트 이시종 시대를 중심으로 이제 2017년도의 서베이 결과 정도를 근거로 해서 좀 그 전환의 방향과 의제를 제시를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벌써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2020년대를 내다본다면 조금 더 다른 어떤 데이터들을 놓고 우리가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고 시대적인 과제는 무엇이고 이 시종의 어떤 12년 지방정부 운영 경험이 남긴 성과 한계들을 놓고 체계적으로 좀 대안을 검토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근데 저는 뭐 짧은 시간 1년 정도 내려와서 이제 저는 이제 주민으로 해가지고 주민으로 지내보고 있는데 여러 스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제 예상과 많이 달랐던 게 청주와 충북이 특히 청주가 좀 과도하게 개발 동맹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느낌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뉴스를 틀어도 충북 뉴스나 이런 걸 틀면 전부 그 광역 뭐 철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초당적인 시민사회까지도 포함해서 전혀 다른 목소리나 어떤 대안적 관점은 잘 들리지 않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이해가 되는데 우리 사회처럼 초수도권 집중인 사회에서 이 어떤 광역지자체 차원의 이런 어떤 이익 개발이 대단히 중요한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 이해는 하는데 또 다른 한편 이것은 굉장히 이제 시대적인 측면, 패러다임 측면에서의 한계인 것은 분명하고 이것이 자칫 지역 이기주의라든가 또 어떤 근대적인 성장 지상주의의 패러다임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비판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뭐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해 보면 상당히 좀 권위적인 리더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관료주의적인 면모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시민 친화적인 생활 정치라든가 어떤 로컬 차원의 어떤 지방 복지국가에 대한 고민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이 지역사회 의제라에서나 리더십에서나 잘 보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비판과 평가를 바탕으로 대안적인 리더십 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 지방 정부의 역할과 과제 이런 부분들 재정립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정책 패러다임 수준의 전환을 분명하게 포함을 하는 것이어야 될 것 같고 훨씬 더 민주적이고 참여적이며 시민적인 리더십이 재구성돼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단순한 민관 협력을 넘어서 사실은 지역 수준에서는 이른바 여야 구분도 과도하게 경직될 필요가 없고 훨씬 더 폭넓은 의미의 협력적 가버넌스를 우리가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좀 건설하는 방안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회정책이나 공공정책 하나하나 의제들별로 평가하고 대안 제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의회를 좀 뜯어보고 싶은데요. 의회의 역할, 더 나아가 의회와 시민사회 관계 또는 의회와 시민 관계 이런 걸 좀 보고 싶은데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한 두세 가지 정도의 과제만 정리가 돼 있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틀을 가지고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충북과 청주의 지방의회와 지방민주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인가에 대한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연구도 이제 주로 의회와 시민관계여서 이 부분 연구를 좀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국제의회연맹 IPU 같은 곳에서 2006년에 낸 중요한 이제 보고서가 있는데요. 21세기의 민주적 의회의 이제 원칙들 이런 보고서를 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 21세기의 의회라면 보다 투명해야 되고 접근 가능해야 되고 대표성을 제대로 확보해야 되고 보다 책임성 있고 효과성 있는 그런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요건들을 쭉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논의를 좀 더 확대를 해서 굉장히 좀 다차원적인 틀과 지표를 구성을 했던 바가 있는데 여기서도 거론되지만 우선 투명성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접근성, 시민들과 유권자들이 의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대표성인데 이 대표성이 그냥 여기서는 성과 이제 젠더와 세대의 다양성 정도로 설정이 돼 있지만 사실 훨씬 더 우리가 대표성에 대해서는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방의회만이 아니라 중앙정부도 중앙의회도 우리가 비례대표제를 얼마나 이제 활성화할 것이냐라든가 다양한 제도적인 변형과 설계가 가능한데 그 부분이 이제 중앙 차원에서 풀려야 되는 과제는 있지만 지방 수준에서도 얼마든지 고민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좀 전에 그 분권 기본 계획 속에서 지금 지방정부 의회 구성 방식까지도 지역 주민들이 관여하고 투표할 수 있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사실은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훨씬 다른 방식으로 구성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예컨대 제가 이제 박사를 이제 핀란드에서 받고 왔는데 북유럽 같은 경우는 중앙도 그렇지만 지방의회도 모두 전면적인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뽑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회나 지방정치의 다이나믹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토가 될 주제일 수 있고요. 이제 그리고는 구체적인 조례 제정 과정이나 정책 심의 과정에서 시민 참여나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게 대단히 이제 실질적인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지방 수준에서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지방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그리고 효과성과 책임성 심지어는 미래 세대에 대한 이런 고민들까지 조례 제정 과정에 어떻게 담아내는지 이런 고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정도 드리고 싶고요. 연결해서 다음 차원이 지방의 시민사회인데 이 정책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가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주민 발의 제도라든가 이런 제도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실질적인 지역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가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고 또 시민교육 활성화라든가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이른바 제3섹터를 넘어서는 제4섹터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서구 선진국들이라든가 중요한 지방 도시들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들도 앞으로 필요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과 전략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 제 의견 조금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그 큰 틀의 발전 전략과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문제시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아까 처음에 과도하게 개발 동맹 중심 패러다임으로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한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정의당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전히 그 대안들도 그 패러다임에서 멀리 벗어나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뭐 본질적인 문제 제기가 될 수도 있는 지점인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유럽에서 경험을 했더니 이제 북유럽 보편적 복지국가, 합의적 민주주의, 또 사회적 시장 경제로 유명하죠. 그런데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과 자치도 대단히 발달이 돼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지국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유럽의 복지국가를 로컬 웰페어 스테이트다, 지방복지국가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대단히 중요한 롤을 하고 있고 특히 사회정책의 대부분의 영역, 교육, 주거, 건강, 사회보장, 환경, 교통 이런 부분들은 지방정부가 지방소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의 배분의 기초에서 또 그리고 지역민주주의의 기초에서 의사결정들을 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핵심 행위자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경우도 이와 같은 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비전들과 전망들을 좀 가지고 그 속에 이 발전 전략과 새로운 패러다임들을 모색하는 작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이제 우리 워낙 수도권 중심의 중앙 집권화된 국가 체제와 사회 체제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의제와 관련해서 저는 여전히 교육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제 교원대에 있기도 하고 교육 정책을 보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교육이 대단히 중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주의 새로운 색깔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그건 공감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유학한 핀란드에 땀베레라는 도시가 있는데 헬싱키에 이어서 한 두세 번째 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인구 한 30만 정도 도시인데 여기가 핀란드에서 가장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대학 입시를 치르는데 헬싱키 대학보다도 더 땀베레 대학의 입학 경쟁률이 높아요. 예, 우리처럼 뭐 서열화된 그런 대학 시스템이 아닌데 그 이유는 뭐냐? 여기에 좋은 대학들이 있고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여기에 아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대학, 기업 제가 맞춰야 되나요? 예. 시간 너무 많이 쓰고 있나요? 예. 1분 정도. 예. 대학과 기업, 지방정부, 지자체 간의 이 일종의 아주 선순환 구조, 클러스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대학들도 종합대학과 과학기술대학 그리고 응용과학대학들이 아주 그 상호 보완적인 역할들을 하면서 아주 매력적인 교육 환경, 매력적인 창업과 고용의 환경 그리고 매력적인 공공 서비스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대로 아예 학생 친화 도시 이런 것들을 내걸고 학생들이 학업에서부터 취업 또 나중에 결혼 이후에 생활에 이르기까지 이 도시에 정착해 사는데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지역 공동체 그리고 정책 생태계로 전환해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이 꼭 핀란드의 어떤 특정 도시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주가 가진 많은 좋은 자원과 에너지, 역량들을 우리가 잘 재구성해 본다면 단순히 메가시티 여전히 핵심 산업이나 성장 산업 위주의 재편인데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서 보다 어떤 뭐랄까요 내포적인 그런 어떤 성장과 발전 전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끝으로 사실 저도 와서 충격을 받은 게 공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청주 올 때는 굉장히 공기가 좋을 것을 기대하고 여러 가지 수도권을 벗어난 것이 오히려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공기가 안 좋다 했더니 그 MBC 뉴스를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가장 이 소각장이 많고 이게 객관적인 지표로 지금 가장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것은 하나는 청주와 충북의 가버넌스의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거 또 하나는 수도권의 이기주의죠. 그게 이제 좀 뼈아프게 다가왔고 또 하나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환경운동도 활발하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공론장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공론의 장에서는 계속 광역철도라든가 오창, 오송의 무엇을 유치했다든가 이런 뉴스만이 이렇게 중점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대단히 이제 청주가 인구도 늘고 산업 기반도 훌륭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잠재력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청주가 가진 위기이자 지금 여러 실질적인 핵심적인 도전 과제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위기는 기회일 수 있다. 위기가 모멘텀을 제공한다. 혁신과 개혁의 모멘텀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위기들을 시민사회에서 체감하고 지역의 정당을 비롯한 주요 정치 행위자들이 적극적인 모멘텀으로 전환시켜 나가려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때이고 이것이 선거라는 공간 속에서 아주 치열하고 풍부하게 논의되고 새로운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함께 삼아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상황에서 지역에 대한 고민, 지역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지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오늘 이런 토론회도 계획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이제 원내 정당을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보고자 했던 것도 그러면은 지역에 있는 원내 정당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말씀을 사실은 좀 듣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노력이 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많이 드러나지 않고 이제 잘 말씀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들이 좀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안들을
지역 정당에 오히려 제안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뭐 토론회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도 몇 번 뭐 여기서건 아니면은 다른 자리에서도 있을 텐데 이런 좀 개혁적인 내용들이 지역 정당에서 논의되고 반영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저는 이제 몇 가지 이 제안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탄핵 이후 촛불혁명 이후에 이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까지 거의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총선 역시 통상적으로는 정권의 중간 심판 이런 경향들이 많았는데 지난 총선에서는 개혁의 완성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합쳐져서 이제 개헌만 빼고 가능한 180석 이렇게 이제 초유의 이제 그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다음 선거에는 이런 향방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촌미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지역에서도 이제 그 보수 권력에 편중된 권력하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불통이다, 독선이다, 권위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탄핵 이후에 이제 민주당으로 바뀌면은 뭔가 좀 나아지겠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고 시민사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효능감은 거버넌스도 일부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여전히 이제 다른 한쪽으로의 편중된 권력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기대치를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제 내로남불의 경향들도 사실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이제 이슈화했던 게 재량 사업비 문제였거든요. 이제 소수 정당인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 문제를 반납하겠다 이렇게까지 문제 있다 개혁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다수당이 되니까 입장을 철회하고 바꾸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상당히 실망감이 많이 컸었고요. 사실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이런 경향들은 표로서 나타나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준석 대표의 선출 과정에서 세대 교체, 새로운 돌풍 이런 것들은 좀 다음 선거에서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시사점을 남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때만 되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깜깜이 선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깜깜이 선거는 인권 감수성에 문제가 있는 이런 발언이라는 막 지적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모르쇠 선거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총선 때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이거는 총선뿐만 아니고 어느 선거, 역대 선거도 보면 선거구 획정을 법정 시한 내에 이제 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겨우 마지막 최후의 마지노선까지 가서 겨우 하는 이런 경향들도 있었고요. 시민사회가 진짜 십수년 동안 외쳤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이런 것들도 사실상 누더기가 됐었고 정책 검증, 후보 검증 이런 거는 사실 뭐 엄두도 못 내는 상황들이 매번 선거마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정당이 이제 어차피 정당 공천제, 정당의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개혁을 좀 그 과정에서 좀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지방의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비리 뭐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따르면서 뭐 지방의회 무용론, 정치 불신 뭐 이런 문제까지도 이제 겹쳐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당에서 충분한 검증 절차를 가지고 출사표를 내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정당이 정책적으로 그리고 천명성 측면에서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문제가 되면 탈당하거나 출당시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의 문제 해결을 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제 잠깐 2018년도에 공천을 좀 복귀해 보면 이제 전 자유한국당에서는 최악의 물난리로 이제 제명됐던 의원들이 복당을
2명이나 했었고요. 병든소 해장국 사건으로 지역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의원도 이제 복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기자에게 돈을 줘서 배임 증제 이런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그 시의원은 다음에 공천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금천동에서 그 쌈지공원을 자기 소유의 정자로 이렇게 옮기던 그 의원님도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심판을 받았죠. 당선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에 있는데요. 뭐 승용차 사이드 미러를 들어받고 이제 뭐 벌금형을 받은 의원님, 그리고 직무와 관련해서 필리핀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왔던 그리고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공천원금 사건이 크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뻔히 문제가 될 걸 알았지만 결국 도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은 다 당선이 돼서 이제 의정 활동을 보면 좀 질이 멸렬하거나 의회 내에서 갈등 논란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과 함께 공천 과정에서 문제로 인해서 지방의회가 청렴성, 도덕성 이런 것에 흠집을 내면서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제 좀 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정당 공천제 마무리는 그 재보궐 선거 비용까지 저는 그 사유를 만들어낸 정당에서 책임지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까지도 이제 후속으로 법제화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보은 지역구의 도의원 선거가 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선거 때 보면은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경선 룰과 관련해서 이제 개혁의 목소리를 일부 좀 담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도 신인 정치인에 대한 가산점을 많이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서 이제 현역 의원 물갈이도 저희가 봤을 때는 일정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패 연루자, 도덕성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공천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역의 특성 중에 하나가 사람을 키우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의 국회의원들 보면 4선, 5선, 뭐 70대 정치 지도자를 제외하면 마땅한 이제 후보가 없는 게 우리 지역의 현실인데,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관료 출신들이 많으세요. 이제 이분들의 장점이 있죠. 행정에는 이제 전문가고 안정적이다라는 게 있지만 반면에 개혁성에서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뭐 풀뿌리 민주주의 좀 더 개혁적인 측면에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로막히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인 정치인들 세대 교체 이런 것들은 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많은 시민들이 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라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정의당에서 이인선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성, 장애인, 청년 등의 소수계층을 대변하는 기능들을 좀 더 확대해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천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는데 이제 밀실 공천 이런 게 대부분이잖아요. 충성도로 공천을 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지역사회 전체를 봤을 때 뭐 이것만 필요하겠냐 그랬을 때는 시민사회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제도화하는 부분들도 이제 지역정당이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일상적인 교육 기능들이 좀 잘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자질 향상 뭐 이런 것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당선이 되고 나면 뭐 국회에서도 있고 일부 있긴 있는데 이게 이제 지속적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 신인들을 좀 등용문으로 하는 아카데미 이런 것들도 정당에서 지속적으로 좀 열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안 드릴 거는 지난 총선 때부터 만 18세의 청소년들이 이제 투표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유권자에 대한 뭐 교육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지난 선거에서는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뭐 교육
기관인 교육청도 그렇고 선거 중앙선관위 이런 데도 뭐 선거 교육과 관련된 제대로 된 매뉴얼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정당에서도 뭐 그렇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준비나 관심도 없었는데요. 저는 이제 시간이 그로부터 벌써 2년 정도 이렇게 흘렸기 때문에 좀 준비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 싶고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유권자들을 위한 공약, 이 친구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게 이제 성장하지 않도록 뭔가의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도권에 바라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게 선관위에게 저희가 바라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후보자들이 이제 정책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유권자 입장에서는 TV 토론회 이런 것이 제일 유효합니다. 일일이 만날 수도 없고 오는 책자를 가지고는 제대로 내용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불리로 나는 말을 못하는 후보 뭐 이러신 분들은 아예 TV 토론회를 배제하세요. 근데 이거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아주 나쁜 예,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걸 당에서 강력히 페널티를 줘서 제재를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TV 토론회도 보면은 이건 뭐 선관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낮 시간대에 배정을 합니다. 아니면 심야 11시 40분 이후 막 이렇게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에도 질의하고 방송국에도 문제 제기를 했어요. 누가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보겠냐. 제일 중요한 방송인데 그랬더니 후보자의 시간을 방송사가 같이 이제 정한다는 거예요. 후보자에게 맞추는 방송이 사실 말이 너무 안 되잖아요. 유권자를 위해서 유권자의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정당에서도 역할을 조금은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뭐 20년 넘게 정치개혁, 선거법 개정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서서히 변하는 것 같아요. 18세 선거권 인하도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번에는 좀 필요하겠다. 저는 당론으로도 이런 일들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유권자의 참정권을 좀 제발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표 시간을 연장하거나 유급 휴일로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에 이상하게 관심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지방선거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비례를 30% 정도로 상향하는 이런 문제들도 이제는 좀 적극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할 때 저희가 지난 그 획정위원회에 저희 단체에서도 이제 들어가서 목소리를 높인 건 2인 선거구제를 좀 자제하고 3, 4인의 중대선거구를 좀 많이 열어달라라는 얘기들을 했어요. 2인 선거구로 됐을 때는 기득권 양당이 독식할 수밖에는 없는 부분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제 다당제의 이제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4인 선거구, 3인 선거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제안을 했는데 문제는 기존 정당들이 후보를 2-3명씩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시민 설문조사도 했었는데 4인 선거구제에서는 기존 정당들이 1명 이상의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런 것을 좀 당론으로 채택해야 지역 정치도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다음 토론회가 있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다면 이제 각 정당에서 이런 개혁의 경선 룰이나 아니면 그런 뭐 기반들을 많이 좀 마련을 해서 이제 유권자들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자, 주제 발표자, 토론자들도 말씀하실 게 있겠지만 우선 그 방청석에서 오랫동안 참관하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뭐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은 그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방 정치 문제 개혁해야 된다는 것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문재의원을 공천하는 거 예? 계속 되풀이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청년들 여성 대표를 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얘기도 수없이 되풀이되는 얘기고, 또 이 의원들이 우리 최진애 의원이 말씀하시지만 역량 없는 의원들이 또 더 대우를 받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 동네 가보면은 시민들이 지방의회에 진짜 관심이 없구나 하는 걸 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실 어제 오늘 알 얘기가 아니거든요. 계속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되풀이되고 개선은 안 될까 하는 것은 저는 결국 우리가 큰 틀에서 잘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큰 틀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인물 중심의 선거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폐해들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인물 중심. 왜 우리는 정책 중심의 의회 활동이 안 될까? 토론이 안 될까?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도 대선을 하고 있고 모든 선거에서 우리는 유력한 정치 후보의 문제점만 파악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고 정책에 대한 논의는 항상 뒤로 사라져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정책 중심의 토론을 해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도 현실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저는 선거 방식에서 있다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도 청년, 여성 대표성이 떨어진다, 보강해야 된다고 하시지만 더 중요한 대표성의 문제, 주권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우리는 큰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당장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충청북도의회 보면 진짜 지난번 선거에서도 민주당 그러니까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었나요? 자유한국당도 전체적으로 한 35% 이상 지지를 받았는데도 의석은 전체 의석 중에 3석, 지역구에서 3석밖에 없었습니다. 비례대표까지 해서 5석. 나머지는 전부 다 민주당이 차지했어요. 민주당이 50% 겨우 넘은 지지율을 가지고, 우리 정의당 같은 경우는 10% 지지를 받았는데도 의석은 1석도 없습니다. 도의회. 이런 왜곡된 구조 속에서 국민들이 정치적 관심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당장 지역구에 우리 제가 사는 동네에 보면은 저는 이제 보면 전부 다 민주당 의원들만 계셔, 도의원에. 난 민주당 안 찍었는데. 그러면 민주당 안 찍은 의원 사람들은 자기의 의사를 대변할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어. 그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자꾸 정치를 관심을 가져달라, 정치를 잘해보자, 정책 선거를 하자라고 계속 사실 공연보를 해주는 겁니다. 저는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이다. 지금 우리 서현수 교수님이 북이론 말씀하셨는데 전면적인 비례대표제가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 제가 또 현실적인 문제는 당장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비례대표 지역구 선거구 서울시 자치구 선거구 획정 기준을 위헌이다라고 판정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제 대대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인구 비례를 3대1로 해라. 최소한 3대1 이상을 벗어나지 않게 하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 현대 사회는 지역 간의 인구 변동이 굉장히 심하죠. 지역은 과수화되고, 그래서 인구 비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지역적으로 나누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로컬 게리맨더링 한다는 소리는 나오고 억지로 이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이거 사실 풀기 어렵습니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선거구를 만들고 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더 확대해서, 첫째는 주민들의 의사가 주민들의 대표성이 의회에 제대로 좀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고 정책 중심의 우리 의정 활동도 이끌어낼 수 있고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방의원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사실은 그 말씀하신 부분 다 이제 공감은 하지만 사실은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제 조례 발의한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 아까 1인 가구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 작년 재작년에 청주시 의회에서 제가 청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실태 조사하는 예산까지 세워서 지금 작년 45세에서 64세까지 1인 가구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조례를 지금 준비하는 것은 이동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실 제가 혼자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지역 활동가 겸비해서 열심히 하시고 있고요. 저는 아까 이선영 처장께서 선거구 획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저도 이제 비례를 하고 다음에 준비는 어디 지역구를 할까 사실은 이제 그런 고민이 좀 있지만 선거구 획정은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주도적으로 어디 획정을 한다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사실은 몰랐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구역이 그냥 중앙이나 도에서 획정하는 대로 내가 간다 이렇게 좀 수동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의원으로서 아니면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권리를 찾지 못했구나 이런 좀 반성을 하게 됐고요. 오늘 토론 저는 이 토론회를 보면서 우리 정당 차원에서 정말 이렇게 정당에서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서 충북의 지역 정치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 정책연구센터 주관 정책 포럼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주제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